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 적자가 87조 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 112조 원, 코로나 끝나고 마이너스 90.5조 원 했는데 2022년에 집값 폭락하는 거 방어하느라고 117조 마이너스가 났고, 작년에도 마이너스 87조가 나서 적자 비율은 3.9% 나왔고 재정 준칙을 벗어났다.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총선 다음 날로 미뤄져. 총선 다음 날, 즉 4월 10일을 넘겨서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진짜로 역대 최초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뒤로 미뤘겠느냐. 이런 부분, 아까 지금 뭐 126조 이야기도 나오고 110조 이야기도 나오고 138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사 제가 처음 봤을 때 138조였는데 수정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자가 실제로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통계 밖에 있는 여러가지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적자를 메웠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외평기금이죠. 외평기금 20조 갖다 쓴 것은 국가적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서 액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 87조. 그 전에 총리가 추경호 총리였죠. 추경호 총리가 추경을 절대 안 했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많이 줄였지만, 그 당시에 뭐 하는 마통도 꺼내다 쓰고 외평 기금도 꺼내다 쓰고 여기저기서 다 꺼내다 쓰면서 그 규모가 110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138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적어도 100조는 돌파했다. 그러면 오히려 2022년보다 재정 적자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히 지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배제할 수 없다 정도지 넘어선 거죠, 사실.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적자 날 것을 많이 줄여서 보고를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2022년 1000조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000조국이 됐죠. 1000조국이 됐는데 이제 1년 만에 1100조국이 됐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드디어 50%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발표된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을 많이 썼단 소리예요. 저렇게 근데 손실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손실이 왜 커지지 않았냐? 어떻게 2022년보다 손실이 줄었냐? 집행하기로 한 사업들을 많이 접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에 써야 되는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버리고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살리고 있지. 그리고 부자 감세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엔 세수를 뭘로 메꾸느냐? 부자 감세했는데 다시 부자 증대할 수 있겠어요? 이도저도 아닌 정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이야 물가 상승이 심하니까 못 건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간접세로 분명히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부자 감세는 직접세 감세고요. 직접세를 증세하면 부자 증세, 직접세를 감세하면 부자 감세가 되는 거고, 간접세를 증세하면 서민 증세고, 간접세를 감세하면 서민 감세예요. 근데 직접세를 지금 엄청나게 감세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서민 증세를 못한 이유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래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서민 증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저렇게 적자가 심한 이상.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연금빚도 많이 늘어났죠. 연금빚이 1230조다. 그래서 이것도 48조 9천억 증가했다. 물론 편들어주는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수입은 미래 지급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실제 나라빚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증가율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고, 핵심적으로 이게 실제 나라빚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 부채에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110.6%인데 거의 한 여기서 한 100조가량 더 늘어났죠. 일반 부채, 정부 부채 67조 정도 늘어났고, 지금 연금 충당 부채도 48조 넘게 늘어났으니까 100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모두 다 100%가 넘어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다. GDP 대비로. 그러니까 지금 빚의 늪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터지는 걸 자꾸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암 말기를 넘어선 상황이다. 경제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 국민성이 부지런하죠. 그리고 그 부지런한 국민성에다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심어줘서 그래도 집값 올라가면은 내가 영끌해가지고 매일 하루 세끼 라면만 먹고 살더라도 집값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안심을 하고서 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경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이거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결국에는 바젤3 도입을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에서 그 바젤3 도입은 왜 했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졌고 그것에 대한 자산 거품 문제가 터졌고 근데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제로금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터질 수 있을까봐 바젤3를 도입을 하고 그 중에서 IFRS9 미래의 손실을 대비해서 은행에선 충당금을 쌓는 거고 그 미래 손실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얻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내줘라. DSR이라는 게 자체가 그런 거고 그게 미래 손실을 대비하는 대출인 거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2010년대 초중반에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대 초반에나 도입했으니 얼마나 빚에 대한 문제가 커졌냐. 그러면서도 아직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빚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도 더 빚내라 그래요. 투자할 때 레버리지는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자산시장은 도박판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투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차츰 자본을 키워가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2030. 물론 모든 2030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투기하는 2030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2030들이 그렇진 않지만 2030에서 지금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사면서 코인은 무슨 가치가 있고 주식은 무슨 가치가 있고 부동산은 무슨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 진짜로 투자해가지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부분 다 한방 노리는 거지. 그러면은 허리띠 졸라매고 라면만 먹고서 돈 모아가지고 도박판에 들고 온다. 그러면 타짜들이 있고 초보들이 있으면 누가 더 유리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자산시장은 대부분 유동성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 유동성 장난질 때문에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을 가지고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으든가 아니면은 사놓고서 빚만 갚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시장 망가졌죠. 내수시장 망가지니까 결국엔 이 거품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침체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결국엔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집을 사라. 뭐라도 투자해라.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늘 위험자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엔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가 손해보는 구조인데 내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서 남의 말 듣고 들어갔을 때 내가 돈 버는 구조가 될 수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작년에도 저렇게 손실이 났는데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벌써 36.2조가 적자입니다. 작년에 87조 적자라고 그랬죠. 곱하기 6하면 어떻게 돼요? 217.2조가 나옵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된다. 물론 이 추세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이 추세로 가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총선 전에 선심 쓰기용 대책. 그러면은 총선 전에 이런 것들 신속 집행을 많이 했으면 총선 이후에 그만큼 쓸 돈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올해도 이렇게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손실이 커지면은 상반기에 벌써 1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36.2조 적자예요. 1분기 끝났다고 했을 때 많이 안 냈다고 하더라도 40조 적자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분기만 끝나도 작년 적자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87조가 맞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 가능하겠어요? 자금 지원들 많이 해주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조 7천억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또 부동산 PF 요거 은행에서 출자하고 있지만 유동성 지원 열심히 들어가겠다. 또 보증금 월세 규모 관계없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 다 지금 돈 써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저런 식으로 지금 총선 전에 돈을 푸는 정책들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정부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작년에도 심했고 재작년에도 심했고 2020년부터 쭉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왜냐면 달러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은행이 계속 돈을 푸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본주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적자 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인데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손실이 물론 날 수는 있겠지만 왜 자꾸 손실이 커지게 하고 있고 왜 자꾸 그 손실이 커지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가서 수술을 하든 아니면 입원을 하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치료비를 열심히 모을 거야 해가지고 치료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진통제만 잔뜩 사고 마약만 잔뜩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치료돼요? 당장 안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더 골마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재원들이 다 그렇게 진행했어요? PF 왜 그렇게 살려요? 왜 가계부채 터질 것들은 안 터지게 만들어요? 왜 올라가고 있는 연체율 지금 가계부채 터트려가지고 디레버리징 해야 될 텐데 터지지 마라 해가지고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안 잡히죠. 미국은 금리 높아도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도 안 좋은데 물가가 왜 안 잡혀요? 경제 안 좋으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왜 안 잡히겠어요? 금리를 억지로 정부에서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다 돈 쓰고 저런 데다 돈 쓰고 다 돈 쓰니까 지금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하는 마통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시차익을 7조 이상 실행했다. 총선 전에 재빨리. 이창용이는 뭐 하고 있어요? 하는 마통 쓰고 가계대출 늘리더니 시중통화량 6개월째 증가한다. 하는 마통 쓰면서 일시차익금이 단기 시장 자금에 머물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창출된다.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래서 하는 마통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동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총선 전에 다시 풀어가지고 실조 풀어주고 있냐. 결국엔 다 안 터뜨리겠다. 하늘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 안 잡고서 뭐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늘에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거품 잡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욕해가지고 부동산 거품 없애겠다라고 하더니 부동산 거품 안 꺼지게 계속 완화책 쓰고 있죠. 할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어요. 할 것들을 계속 안 하면서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는 계속 손실이 난다. 근데 작년처럼 특례 보금자리는 못 쓰죠.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풀고 있죠. 총선 전에 열심히 풀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 그렇게 돈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PF 정리 이야기가 왜 지금 다시 나오고 있을까요? 총선 전까지는 정리하겠다 말만 하지만 총선 이후에는 진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책도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소상공인 지원한다 하면서 막상 PF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율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지금 환율을 왜 튀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자본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환전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고. 두 번째, 뭔가 터지더라도 이 정부에서 지원할 여력이 없다. 은행한테 떠넘기는 정도일 텐데 은행도 지금 계속 부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를 맞이해가지고 안 해주겠다는 하는 마통도 꺼내다 쓰고 있는 거고 그 하는에서도 안 해주겠다 해놓고서 은근슬쩍 다시 해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다 총선 전에 올려가지고 이미 쓸 돈 다 썼어요. 선심성 정책이 총선 전에 다 나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선심성 정책을 어떻게 써요? 하반기에 못 막는다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다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